같은 도면으로 만든 배가 왜 다른 운명을 맞았을까요? 한쪽은 18시간 만에 폭발했고 한쪽은 완벽하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차이는 뭐였을까요? 1% 순도 차이? 용접시간 30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죠. 한 남자가 그 답을 찾아 떠났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탐욕에서 신뢰로 말입니다. 로버트 카터의 여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진짜 기술의 의미를 깨닫는 순례였죠. 그리고 그 순례의 끝에 놀라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350m 거대한 선박이 18시간 만에 불덩이가 되는 순간이었죠. 3조 원이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게 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건 석 달 전 한 중국인이 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로버트 카터입니다. 아틱라인 에너지 회장이죠. 35년간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유럽 1위 수송 기업을 만든 사람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게 단 18시간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2035년 3월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석유 시대는 끝났고 수소와 LNG가 새로운 황금이 됐습니다. 누가 이 에너지를 빠르고 안전하게 나르느냐, 그게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였죠. 저희 회사는 그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수소 운반선 개발에 뛰어들었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특히 한국은 무섭더군요. 30년간 쌓아온 조선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완벽히 복제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죠. 복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곧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2035년 3월 15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전 약속도 없이 말이죠. 비서 에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중국 하이롱 조선그룹 부회장이 오셨는데요. 예고도 없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동양인이었죠. 정장은 말끔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카터 회장님. 하이롱 조선 부회장 리젠입니다.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묘하게 차가운 손이었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리젠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척의 수소 마이너스 LNG 겸용 운반선 총액 3조 원에 제작하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조 원? 한국 조선소에서 받은 견적은 6조 원이었거든요.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3조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18개월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36개월을 제시했죠. 이것도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리젠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우린 한국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복제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완성, 혁신. 하지만 제 눈앞엔 숫자가 있었죠. 3조 원 절감. 18개월 단축. 기술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리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블릿을 건네받았죠. 화면엔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 하이드로시스사의 도면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지난 18개월간 우린 한국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넘어섰죠. 18개월. 한국이 30년 걸린 기술을 18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의심을 눌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엘베 강이 흐르고 있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조 원을 절약하면 북극 항로 사업이 5년은 앞당겨집니다. 5년이면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죠. 하지만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18개월 만에 이 배를 만들 수 있었지?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상했습니다. 35년 경력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 본능이 뭔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2035년 6월 15일. 중국 상하이 하이롱 조선소였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눈앞에 있었죠. 드래곤 1호. 길이 350m, 세계 최대급 수소 마이너스 LNG 겸용선이었습니다. 3개월 전 서명한 계약의 첫 결과물이었죠. 저는 VIP 라운지에서 출항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죠. 주변엔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가득했습니다. 이 배가 북극 항로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리젠이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카터 회장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출항 신호가 울렸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파도가 갈라졌습니다. 장엄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선장 하우저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독일인이었죠.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냉각 압력 안정. 엔진 출력 100%. 항로 설정 완료. 완벽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였죠. 첫 12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를 가리켰죠. 냉각 시스템은 안정적이었고 에너지 효율은 30%나 향상됐습니다. 저는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린 해답을 찾았다. 복제는 혁신이었다. 이사회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언론도 들썩였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북미 마이너스 중국 에너지 동맹, 새 시대 연다. 저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론 동중국해가 펼쳐졌죠. 고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의 시대입니다. 제 옆에 앉은 재무이사 밀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시간째였습니다. 제어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습니다. 1번 탱크 압력 센서의 이상 신호입니다. 중국 측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달려갔죠. 어떤 이상입니까? 미세한 진동입니다. 아주 작은 수치예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압력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 미세했습니다.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정상 아닙니까? 중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계 오차 범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냥 오차겠거니 싶었죠.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죠.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보였습니다. 화물 탱크 온도 상승 감지.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어실로 뛰어갔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영하 196도에서 영하 190도로 상승했습니다. 6도. 별것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극저온 환경에선 치명적입니다. 냉각제 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우저 선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팀 출동시키세요. 중국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데이터 전송이 느렸습니다. 시스템 반응이 둔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립니까? 시스템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배가 위험한 상황인데 약간이라고 말합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3시간째 느꼈던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죠. 리젠 부회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리젠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카터 회장님. 곧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17시간째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3번 탱크 압력 임계치 초과. 위험 수준입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미친 듯이 치솟았죠. 긴급 배출 밸브 열어.
하우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18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빛이 치솟았죠. 폭발이었습니다. 영상 모니터 속에서 거대한 화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드래곤 1호의 3번 탱크가 완전히 폭발한 겁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색이 될 줄은 몰랐다. 선박은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하지만 3조 원 규모의 손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본사였습니다. 언론사였습니다. 이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복제의 대가 북미 마이너스 중국 프로젝트 18시간 만에 붕괴. 18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본사 위기관리센터였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이틀째 긴급 조사팀이 투입됐죠. 저는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죠. 기술이사 슈미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했죠. 하지만 첫 페이지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사용한 도면은 한국 하이드로시스사에서 유출된 원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치율이 얼마입니까? 99.8%입니다. 거의 완벽한 복제였다는 겁니다. 리젠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폭발했습니까? 도면이 같다면서요? 슈미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소재였습니다. 극저온 용접에 사용되는 특수 합금이죠. 화면에 현미경 사진이 떴습니다. 용접 단면이었죠. 한국산과 중국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산은 순도가 99.99%입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죠. 깨끗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98.5%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미세한 기포들이요. 확대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보였죠. 육안으론 절대 보이지 않을 크기였습니다. 이 1.5% 차이가 뭡니까? 생과 사의 차이입니다. 슈미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선 금속이 수축합니다. 이 미세한 불순물이 균열을 만들죠. 압력이 누적되면 폭발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중국은 도면만 훔쳤을 뿐 진짜 기술은 몰랐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의 핵심은 소재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죠. 도면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중국은 설계도를 훔쳤지만 정신은 훔치지 못했다. 슈미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철학적 완벽주의라고 부른답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날 오후 리젠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 속 리젠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카터 회장님, 저희도 충격입니다. 충격?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리젠 부회장, 보고서 받았습니까? 소재순도 문제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같은 도면을 썼습니다. 문제는 운이었어요. 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운이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카터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제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리젠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바다는 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젠 부회장. 진실로 움직이죠. 화상 회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엔 함부르크 항구가 보였죠. 수십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40%가 증발했죠. 언론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탐욕의 눈먼 CEO. 복제 기술에 속은 바보.
제 휴대폰엔 사임 압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리젠과 맺은 계약서가 있었죠. 꺼내서 봤습니다. 나는 기술을 산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그들의 손끝에 있었다. 슈미트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원본 기술 보유 대한민국 하이드로시스사.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도면이 유출된 그곳. 진짜 기술이 있는 그곳.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야 할 건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인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젠 숫자가 아니라 철학을 보러 간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죠. 창밖으로 함부르크가 멀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35년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도면은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은 복제할 수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한국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 비행 끝이었죠.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낯선 공기였습니다. 습했죠. 함부르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유리와 철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질서의 도시였죠.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빨랐습니다. 카터 회장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저는 유진입니다. 통역을 맡았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죠. 반갑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군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카터 회장님, 한국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보다 마음? 무슨 뜻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이었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펼쳐졌습니다. 하이드로시스였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장관이군요. 유진이 안내했습니다. 김도연 상무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로버트 카터 회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연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단한 체격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상무님. 김도연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녹차였죠.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진실을 보러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배를 만드는지 말입니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용접 라인이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있었죠. 수십 명의 용접공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 용접공이 3cm 철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도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김도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접공의 눈빛을 봤습니다. 집중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 3cm에 달린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손끝엔 숫자가 아닌 신념이 있었다. 제 이성적 사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검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냉동고 같은 공간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가 영하 180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급저온 테스트입니다.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합니다. 단 하나의 미세균열이 생기면 폐기하죠. 단 하나라도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배만 바다로 보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중국은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절대 생략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중인 탱크를 봤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보십시오. 이 서리 패턴이 균일합니다. 이게 완벽한 단열의 증거죠. 김도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산은 이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18시간 전 드래곤 1호에서 봤던 모니터. 불규칙한 압력 변화. 그게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걸 30년간 연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김도현이 정정했습니다. 30년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죠.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함. 그게 이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 있었죠.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효율을 믿었다. 그들은 정직을 믿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죠. 그리고 바다는 정직한 사람의 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밀러였습니다. 재무이사였죠. 회장님, 이사회가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알겠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계약하겠네. 뭐라고요?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자네가 본 게 아니라서 모르는 걸세. 여긴 다르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이 전화했습니다. 카터 회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험장이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안쪽 깊숙한 곳이었죠. 들어갔을 때 2개의 거대한 탱크가 보였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왼쪽은 한국산입니다. 오른쪽은 중국산이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산이요? 네. 사고 후 인양한 파편으로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같은 도면으로 말이죠. 김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직접 보시죠. 같은 도면 다른 운명을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액화질소 주입 장치가 연결됐죠. 영하 196도입니다. 실제 운항 환경과 동일하죠. 김도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2 탱크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밸브가 열렸습니다.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죠. 첫 30분 2 탱크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압력도 정상 범위였죠. 보십시오.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죠. 혹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십시오. 김도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1시간 30분. 오른쪽 중국산 탱크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센서 수치 0.02mm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0.02mm.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흔들림이었지만 나는 느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산 탱크 표면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 패턴이 불규칙해졌죠. 어떤 곳은 두껍고 어떤 곳은 얇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김도현이 확대 화면을 띄웠습니다. 단열의 실패입니다. 용접 부위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산 탱크를 봤습니다. 서리가 완벽하게 균일했죠. 왜 한국산은 괜찮습니까? 용접에 영혼이 있어서입니다. 김도현의 대답이 철학적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중국산 탱크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압력 상승 감지.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붙었죠. 압력 그래프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액화질소가 기화되고 있습니다.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부피가 700배 팽창합니다. 탱크가 견디지 못하죠. 3시간이 됐습니다.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임계치 도달. 긴급 배출 필요합니다. 김도현이 긴급 밸브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죠. 쾅! 하얀 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시험장 전체가 하얗게 변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은 나에게 지난 18시간의 악몽을 되살려 주었다. 드래곤 1호가 폭발하던 그 순간이 오버랩 됐습니다. 증기가 거쳤습니다. 중국산 탱크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하지만 한국산 탱크는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균열도 없었죠.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면을 훔쳤지만 철학은 훔치지 못했다. 김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은 손끝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마음끝에서 완성됩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35년 경영 인생. 저는 무엇을 봐왔습니까? 숫자였습니다. 효율이었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직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0.001mm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김도현이 덧붙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저는 두 탱크를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엔 30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엔 18개월의 모방이 있었죠. 나는 기술의 심장을 보았다. 그 심장은 정직이었다.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진짜 엔지니어를 만났다. 김도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카터 회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겐 용기가 남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길러낸 나라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싸우겠다고 말이죠. 독일 함부르크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달라 보였죠.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터 회장, 사임하실 겁니까? 중국과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갔죠.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재무이사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45%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알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계약서 초안을 꺼냈죠. 중국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밀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습니까? 위약금만 1조 원입니다. 1조 원 내겠네. 회사가 파산합니다. 저는 밀러를 똑바로 봤습니다. 신뢰 없는 기술은 이미 죽은 기술이네. 지금 무슨 소립니까? 자네는 한국을 안 봐서 모르는 걸세. 저들은 다르네. 밀러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또 속으시려고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배운 걸세. 진짜 기술이 뭔지 말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마케팅 이사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현실? 18시간 만에 배가 폭발한 게 현실 아닌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나는 돈을 잃을 것이네. 하지만 신뢰를 되찾을 것이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찬성 5, 반대 7.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지분으로 결정하겠네. 최대 주주였습니다. 45%를 보유하고 있었죠. 강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네.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살하시는 겁니다. 아니네. 부활하는 걸세. 다음 날 언론이 터졌습니다. 카터 미쳤다. 중국 버리고 한국 선택한 CEO. 아틱라인 파산 초읽기. 제 가족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 소피아였죠.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언론이 난리예요. 알고 있어. 정말 한국과 계약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피아 아빠는 평생 숫자만 봤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봤어. 사람이요? 그래. 진짜 기술은 사람한테 있더구나.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를 믿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롯데호텔이었습니다. 공식 계약 체결식이었죠. 한국 측에선 김도현과 하이드로시스 사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카터 회장님, 후회 안 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하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보고 있어요. 김도현과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환영합니다, 카터 회장님.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리젠과 계약할 땐 떨렸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기술을 산 게 아니라 철학을 샀다. 새 프로젝트명은 프리덤 1호였습니다. 수소와 LNG 복합 추진 시스템이었죠. 세계 최초 적용이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김도현이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용접선 하나하나가 약속입니다. 용접공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죠. 이 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바다와의 약속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리덤 1호가 완성됐습니다. 진수식 날이었죠. 저는 선미에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병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바다에 나간다. 선장 하우저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승선하신다고요? 그래. 1년 전 난 안전한 곳에서 지켜봤지. 이번엔 함께 가야 해. 김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바다가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샴페인병이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하얀 거품이 튀었죠. 프리덤 1호 출항.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1년 전과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선언이다. 프리덤 1호가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프리덤 1호가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독일 브레머하펜이었죠. 1년 전 드래곤 1호와 똑같은 항로였습니다. 저는 선장실에 있었습니다. 하우저 선장이 보고했죠. 모든 시스템 정상. 추앙 준비 완료입니다. 창밖으로 한국 해안이 멀어졌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다. 바다가 내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출항 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어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냉각 시스템 안정. 압력 정상. 온도 유지. 순조롭습니다, 회장님. 한국 측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죠. 1년 전 이 시간 드래곤 1호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폭발했죠.
18시간. 그 숫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15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제어실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만 응시했죠. 17시간 30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탱크 미세 진동 감지입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압력은요? 정상 범위입니다. 온도는요? 영하 196도 유지 중입니다. 숫자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김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위성 전화였습니다. 김상무님, 지금 미세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정상 범위입니다. 확실합니까? 믿으십시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뢰란 이 두 단어 사이에 있었다. 걱정 마세요와 믿습니다. 10분 후 진동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으로 돌아왔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리덤 1호는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상도 없었죠. 해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일이 지났습니다. 프리덤 1호가 브레머하펜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언론, 투자자, 직원들이었습니다. 배가 접안했습니다. 화물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17만 톤의 액화수소와 천연가스였죠. 검수관이 보고했습니다. 손실 제로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항해였죠.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해양 산업의 기준을 다시 썼다.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김도현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젠도 왔죠. 저는 리젠을 봤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죠. 리젠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회장님. 리젠 부회장.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축하드립니다. 리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도면을 가졌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뢰를 택했고 한국은 세상을 얻었군요. 저는 김도현을 봤습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었죠. 이제 바다는 정직한 자의 편이 되겠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젠이 김도현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기술을요. 김도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갑판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바다는 같은 시험을 2번 주지 않았다. 대신 정직한 자에게 기회를 줬다. 하우저 선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배는 전설이 될 겁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배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야.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바다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었다. 프리덤 1호가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프리덤 1호의 성공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노르웨이 국영에너지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6척 계약이었죠. 2달 후엔 프랑스였습니다. 8척이었습니다. 석 달 후엔 미국이었습니다. 무려 15척이었죠. 한국조선소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모두 풀가동에 들어갔죠. CNBC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술을 넘어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트러스트 인 코리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 본사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한국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의 문명을 세웠다. 어느 날 김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터 회장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리젠 부회장이 거제도에 와 있습니다. 연수를 받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젠이요? 네. 중국 정부가 기술 모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배우러 오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국제해양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싱가포르였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1년 반 전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3조 원을 아끼려다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샀지만 철학을 배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뢰야말로 가장 비싼 자산이며 가장 값진 기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효율만 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직이 기준입니다.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객석에 김도현이 보였습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었죠. 그의 손끝에서 나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물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수주 잔량이 1000억 달러를 넘었죠. 거제도, 울산, 부산의 조선소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산항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부두엔 수십 척의 거대한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그건 철이 만든 배가 아니라 신뢰가 만든 제국이었다. 김도현이 옆에 섰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 저는 여기서 절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희망을 봅니다. 리젠도 왔습니다. 그는 석 달간 거제도에서 연수를 받았죠.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겸손해 보였습니다. 카터 회장님. 리젠 부회장.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리젠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빼앗긴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가르친 나라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결국 정직한 자를 따르게 되어 있죠. 셋이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배들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복제는 사라졌고 철학만 남았다.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누가 빨랐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직했는가를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프리덤 2호, 3호, 4호가 건조 중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으로 갈 배들이었죠. 신뢰의 시대가 열렸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부두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밤에도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바다는 정직한 자의 것이다. 김도현과 리젠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국인도 함께였죠. 바다는 국경을 묻지 않는다. 단지 진실만 묻는다. 프리덤 1호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바다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